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김유빈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오늘 행사 진행을 도와드릴 거고요. 저희는 오늘 지금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정엽 작가의 개인전 걷는 달과 연계하여서 미술 샛길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봤어요. 그래서 미술 샛길은 크게 샛길 수다와 샛길 장터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해봤고요. 샛길 수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현장이랑 그리고 온라인 유튜브 중계를 통해서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정정희 작가 선생님의 작품에 나오는 여성 인물들 중에 네 분을 추려서 여기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토크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샛길 장터는 미술관 1층 한쪽 공간에서 이 선생님들의 물건을 판매하고 나누는 자리를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샛길 수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진행되고 종료가 될 예정이고, 샛길 장터는 오늘부터 재고에 한해서 일요일까지 미술관 1층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윤성남 선생님도 같이 패널로 모시려고 했는데요. 윤성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낮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셔서 아쉽게도 불참을 하게 되셨고, 선생님이 인물을 그렸던 11명의 인물 중에 4분만 모셔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샛길 수다의 취지와 진행 방향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전시를 기획한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의 강성은 학예실장님을 통해서 전시 소개를 간략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은입니다. 오늘 이 전시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그 정정엽 작가의 랑 이제 전시를 계획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한 1년여 시간 동안 준비 끝에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정정엽 작가의 그 주로 팥과 곡식들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작가가 이게 팥과 곡식을 그리게 된 그런 근간이 되는 어떤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따로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 보시면 수많은 여성의 초상들, 그리고 혼자 있거나 무리지어 있는 여성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성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에 그 여자분들도 어떤 동질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서 다른 그러니까 동지 내지는 어떤 연대감 같은 것들도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작가도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팥이 아닌, 그리고 콩이 아닌 그 작업들로 이번 전시를 좀 준비를 했고요. 또 오늘 이 프로그램이 이제 작가가 본인과 어떤 긴 인연을 맺은 그런 인물들을 초대를 해서 그림으로 그리셨고, 그 인물들을 초대를 해서 이루어진 토크인데, 저도 작가와의 이제 개인적인 인연을 말씀드리자면 21년 전에 제가 첫 직장에서 처음으로 들어간 기관에서 처음 이제 만났던 작가의 전시를 같이 옆에서 진행을 했었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년 만에 같이 이렇게 또 다시 저는 기획자로 그리고 작가로 이렇게 같이 전시를 만들게 돼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전시였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 또 이 프로그램을 준비한 그 김유빈 큐레이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미술에서 조금 벗어나서, 미술 샛길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미술에서 벗어나서 이 그림이 나오게 된 것들, 그리고 또 여성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얘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진행은 이제 김유빈 큐레이터한테 넘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제 미술 샛길 수다 프로그램은 샛길 그리고 수다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조금 딱딱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좀 편안한 자리로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자의 진행을 따르다기보다는 여기 계신 패널분들이 보다 자유롭게 정말 수다 떠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고 중간중간 이제 좀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져야겠다 싶으면 제가 조금씩 마이크를 잡아서 개입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일단 저희가 수다라는 키워드에 걸맞게 이렇게 좀 편안한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아까 저희 하계 실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미술 얘기만 하는 것을 넘어서 조금 편안하게 이 패널분들이 각각 작가와 그리고 서로 어떤 인연을 맺었는지 그리고 서로 어떤 교감을 했는지를 위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사전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될 본 토크에서 다뤄지지 않게 될 얘기는 사전 질문 중에 몇 가지 뽑아서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크는 4시 정도까지 자유로운 대화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과 온라인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는 질문들 그리고 사전에 취합한 질문들을 뽑아서 한 20분 정도 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소개를 하는 것보다 여기 계신 패널분들이 서로 각자가 어떤 일을 하고 정정엽 작가와 어떤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설명하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최국인 선생님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나? 제주에서 올라왔는데요. 제주에 달리도서관이라는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 있을 때 정혁 쌤께서 이렇게 도서관에 이렇게 도서관 행사에 자주 참여하셨었거든요. 그때 처음 만남은 그렇게 이루어졌고 좀 더 깊게 만난 거는 제가 농사를 지어요. 자급자족 농사를 짓는답시고 거의 뭐 약이나 기계나 이런 거를 안 쓰고 하다 보니 밭은 밭인데 굉장히 야생의 느낌이 나는 그런 밭을 그 밭에다가 집을 자그마하게 짓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는 그게 저의 일상이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이었는데 정혁 쌤이 어느 날 저희 집을 와서 보시고는 야생의 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홀딱 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인연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은선이라고 하고요. 네, 제 얼굴이 저 전시실 1층 전시실 오른쪽 가운데 중요한 거는 네,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저는 영화를 공부했고요. 네, 영화 비평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정엽 선생님하고는 한 99년도 언저리 정도에 만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일을 하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화 비평가로 이렇게 좀 막 데뷔했을 텐데 그때 이제 그 정정엽 선생님, 그다음에 박용 선생님, 네, 그리고 윤성남 선생님, 그리고 김혜순 시인, 네, 그리고 김영옥 선생님 이렇게 그 영화 보이는 모임을 꾸렸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막내죠. 사실은 굉장히 막내인데, 예, 거기에 이제 같이 동참을 하게 됐었고요. 지금까지 네, 이어지고 있는 그런 관계고, 네, 옆에 계신 이목희 선생님은 사실 좀 몇 해 전에 네, 그 영화 여성 이론을 그 만드셨을 때 이제 거기도 이제 제가 좀 드나들면서 공부를 한 수 좀 배웠던 그런 관계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목희라고 합니다. 정엽 쌤을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을 계속 더듬어 올라가도 정확하게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장 명료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 거는 어느 크리스마스가 이브였던가 그때 어떻게 박영숙 선생님이 남산 시대에서 그 남산에서 파티라고 해봤자 뭐 여자들 5명이 모여서 수다 떠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만났던 정엽 쌤을 가장 인상 깊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인상은 어디 구체적인 곳에서 만났던 인상보다는 제가 뒤를 돌아봤는데 아직까지도 저 나이에 눈이 반짝거리는 여자가 있네? 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반짝반짝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가진 눈을 가진 저 여자가 누구지? 라고 해서 제가 먼저 다가가서 당신 누구요?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0년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반짝거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눈이 더 이상 안 반짝거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농담할 정도의 그런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여전히 호기심과 그다음에 끊임없이 내면으로 반짝거리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실 뭐 자주 만난 것도 아니고 정말 띄엄띄엄, 그래서 사람들 경우에 죽고 못 살 정도로 열심히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만남이 끊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하고도 그냥 시절 인연으로 한 시절 알 수 있던 아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아마 무덤까지 가면서 띄엄띄엄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약간 끼어들어서 이제 저를 처음 만나게 된 인연을 얘기했는데, 제가 저랑 인연을 맺은 사람을 다 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분들을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먼저 이제 이목희 선생님은 굉장히 그 인연이 길었지만, 선생님을 그린 또 자기를 뭐 그렇게 잘 보여주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선생님 글을 읽거나 선생님이 하는 일, 강연 이런 걸 쫓아다니면서 그런 인연이었는데, 한 4년쯤 됐나요? 이제 우리가 페미니즘이 재등장한 시기, 그때쯤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선생님이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소장을 20년? 15년? 아니 어쨌든 선생님이 여성문화이론연구소를 뭐 소장은 아니고 어쨌든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거기에 몸담고서 어느 저 해화동 다락방에서부터 지금 합정동까지 이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보든 안 보든 선생님은. 그런데 이제 어느 그 신문 인터뷰에 어떻게 지금까지 그 여성 이론 쪽으로 그 모임을 지속할 수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선생님이 아니 뭐 그냥 그동안 나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만 깔딱깔딱하고 지금까지 이어왔다.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이제 보통 페미니즘을 하거나 여성 이론을 할 때 되게 투철하고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지탱한 것 같지만, 연명하듯이 아니면 뭐 그거를 버릴 수 없어서 또 그 후배들의 요청 뭐 여러 가지로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또 그렇게 지탱하는 게 우리의 힘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거를 그릴까라는 상상도 해보다가 어쨌든 그때 선생님을 그리게 됐고요. 그려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그 다음에
채식주의자 뱀파이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그린 다 초상들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 사람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내지는 다가오는 나의 어떤 직관적인 단어나 문장 이걸로 이름을 짓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이제 책 이름이에요. 채식주의자 뱀파이어. 그래서 선생님 제목은 채식주의자 뱀파이어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은선 씨는 영매라고 99년도부터 우리끼리 영화 보고 서로 작업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모임에서 만났는데 그때 막내였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이 두 종류예요. 2011년도에 5개를 그렸고 이제 작년하고 올해에 6개를 그려서 11점이 전시돼 있는데 그때 5개 지금 있는 5점 포함해서 얼굴 풍경이라는 전시를 2011년도 했을 때 영매 분들은 다 그렸는데 권은선 씨 그때 못 그렸어요, 제가. 왜냐하면 어려가지고 저한테 그 당시에는 뭐를 이렇게 영감 저는 또 의무감으로 그리고 싶진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한테 아직 여물지 뭐라 그러지 하여튼 어려서 초상을 또 그린다는 게 감이 잘 안 와서 그때 못 그렸고요. 근데 그 이후로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그리게 됐어요. 제목이 별책 부록은 사실 저 잘 몰라요. 권은선 씨 자기를 잘 안 보여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렇지만 뭐 특별한 재미있는 건 아닌데 옆에 있어서 즐거운 거 있잖아요. 별책 부록처럼 본론이나 나에게 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연은 아닌데 그냥 어떤 옆에 있어서 즐거운 그냥 있음으로써 특별한 이벤트 같은 나랑 좀 다르기도 해서 그런 이름을 짓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최복인 씨는 가장 짧게 만났는데 처음 본 때부터 이제 저는 좀 반했다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그 달리도서관에서 졸졸졸 선생이라고 남편분이 강의를 했어요. 동의학 강의. 그 강의를 들었을 때 그 졸졸졸이라는 별칭이 되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되게 신선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인을 보니 그 졸졸졸을 품어주고 있는 어떤 여인이 그릇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졸졸 쫓아다니다가 농사를 짓는다 하니 그 뜰을 너무 가고 싶어서 이제 가게 됐죠. 잘 보시면 그림이 3점이 있는데 조그만 그림 20호. 한 점은 복인 씨가 그린 거예요. 제가 3일 동안 가서 그리는 동안 이제 복인 씨도 한 점을 그렸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오늘 초대하게 돼서 제가 되게 뿌듯합니다. 서울 구경 오랜만에 하셔서 더 기쁘고요. 어디 갔어 사회자 어디 갔어요? 최복인 선생님께서는 그림을 그리지 않으셨다가 도서관 운영하시고 이렇게 농사일 하시다가 선생님을 통해서 그림을 이제 시도를 해보게 되셨는데 그때 좀 심정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림 그리는 분들을 되게 부러워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직접 그린다는 건 상상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그림을 그리지? 되게 딴 나라 사람 같은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정엽쌤이 저희 집에 딱 오셔서 캔버스를 그냥 툭 던지시는 거예요. 이제 이건 복인 씨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물감을 딱딱딱딱 짜고 붓을 딱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복인 씨가 그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그려요? 그냥 그려?
느낌대로 그려 해서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렸는데 그냥 그리면서 느낌이 그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본능일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제가 제일 먼저 했잖아요, 정혁 쌤한테. 그 어떻게라는 질문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까지 살면서 자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것에 너무 갇혀서 내가 그림 같은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찌 생각해보면 정엽쌤이 저의 그 안에 있었던 본능을 이렇게 툭 건드려서 살아나게 해주신 건 아닌가? 그래서 종종 가끔 집에서 이렇게 보다가 저거 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주 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물감을 보내드려야 되겠네. 저희가 전시가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인물 초상 시리즈에 11명의 여성분들이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4명을 모신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그 11명 중에는 이렇게 선생님과 직접적인 인연이 닿은 인물들도 있지만 직접 교류를 하지 않은 동시대 여성들도 다루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인 교류를 하지 않은 인물을 그릴 때와 나와 인연이 좀 깊은 인물을 그릴 때 선생님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어땠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10년 전에 얼굴 초상 전시를 하실 때 다루셨던 분들, 뭐 윤성남 선생님이나 김혜순 시인, 그리고 김영옥 미학자, 그리고 박영숙 사진가 이렇게 그리셨는데 이번에 또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인물들의 초상이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꺼내봤을 때, 그리고 다시 세상에 공개할 때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 그림을 대할 때 달라진 기분, 감정이 있다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친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친분이 없지만 이제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거나 그냥 뭐 사실 이렇게 얼굴 초상만이 아니라 제가 그리는 많은 것들 중에는 제가 그리기라는 게 본능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이렇게 좋으면 아니면 나에게 충격이나 어떤 거가 오면 일단 그리고 싶어지는 욕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 약간 서사가 있는 인물들, 역사 속의 인물들은 이제 그분들도 저에게 이렇게 나한테 밀착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그분들을 기억하는 방법이 저는 그리는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게 됐고, 그분들의 어떤 지점들이 나에게 친분 이상의 굉장히 오랫동안 나에게 감정을 계속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뭐 10년 전에는 제가 50을 앞두고 이제 49살에 12명을 그리게 됐는데, 그때는 내가 되게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이제 50이 되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이 지구에서의 인연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한테 그런 분들을 줬던 분들을 12명을 선정해서 그냥 제가 기록해 놓으려고 그린 거죠. 이제 지내놓고 보니 뭐 그 나이가 별 나이도 아니고, 그리고 뭐 앞으로 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저도 모르지만, 저는 그때 그 이후 그때 그게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 초상 작업이. 근데 이제 아주 뭐 작년하고 올해니까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그리게 된 거를 보면 앞으로도 뭐 어떻게 인연이 또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정 선생님께서는 여성을
영역에서 기록하는 움직임을 좀 꾸준히 보여주고 계셔서 많은 미술 후배들의 귀감이 되어주고 계신데 또 이제 권은 선생님과 이모키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공공의 영역에서 여성들의 소식과 삶의 이야기들을 좀 다뤄주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역에 대해서도 조금씩 소개를 해주시면서 뭐 어떻게 생각이 변해왔는지 그런 것들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모키 선생님께서는 지금 여성문화이론 연구소 대표직 맡고 계신데 그런 거 관련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년 동안 독재하지 않았다. 네네. 그리고 거기는 독재를 할 만큼 어떤 자원이 없어서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10년 가까이는 한 것 같고 지금은 완전히 이게 가능할까 했었는데 어느 날 된 것 같았어요. 그게 이제 아까 정엽 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 기사를 실었었는데 그때가 2016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5년에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페미니즘 리부팅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 제가 그 다락방에서 느끼는 거는 페미니즘의 죽음이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고 어디 가서 페미니즘이라는 소리를 하면 다들 너무 싫어해서 저희들이 책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도 다 뺐었어요. 그러면서 출판 시장에서 그 페미니즘이라는 말 대신에 겨우 붙여준 게 젠더라는 표현으로 소위 말 이장을 한 거죠. 그래야만 갱신이 이제 그 책이 나갈까 말까 하는 시절에 2015년에 소위 말하자면 그런 페미니즘 리부팅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 안 되겠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산소호흡기로 갱신이 유지를 했는데 이 산소호흡기 그냥 떼자. 그러면 이렇게 막 구차하게 유지해 왔던 걸 해산한다라는 느낌인데 그 무렵에 바로 이제 리부팅이 되면서 책도 좀 팔리고 갑자기 페미니즘이 굉장히 소비가 되는 상품처럼 또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이 무슨 굉장한 운동처럼 됐던 그 과정을 한 30년 동안에 봐왔고 거기서 제가 했던 일이 말하자면 번역하고 생계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권은 선생님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도 영화 이론 쪽 평론 이런 걸로 이제 여성 이론에 싣고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실었던 글이 아니었는데 다른 데 실린 선생님 글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여기 좀 실읍시다라고 해서 거의 강제로 뺏어와서 실었던 기억도 있고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오늘 제가 여기에 그 책을 한 권 가져왔었는데 그게 제가 2000년에 번역을 한 책이에요. 그 2000년에 번역한 책이 여성과 관계예요. 제 딴에는 여러 책들을 굉장히 많이 번역을 한 편인데 그 여성과 관계라는 게 여성신문사에서 그때 출판이 됐는데 소리 소문 없이 이런 책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 그로부터 21년이나 20년이 넘게 지나서 다시 이 책을 내겠다고 해서 그 책 안 팔리니까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됐으니 그거 왜 출판사에서 그렇게 비용을 대면서 그럽니까?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사회과학 주간 1위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도대체 이 현상이 뭐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책 때문에 물론 책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출판을 하는 기획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정말 공동 작업이거든요. 책을 얼마나 그 감각에 맞게 또는 컨텐츠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가에 따라서 소비되는 방향들이 굉장히 다르기도 한데 그 책이 다시 팔리는 맥락을 보면서 어떤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로 돼 있지라는 걸 다시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의 버킷리스트였어요. 왜냐면 사회과학 부분에 1위 하는 거.
제가 알라딘 여기 뭐 지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0까지 올라가 본 책도 없거든요. 근데 얘가 2만 대를 올라가 있는 책이니까 꽤 팔린다는 거죠. 그리고 출판사에서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이 책이 잘 나가서 자기네들 너무 기쁘다. 근데 그 펀딩을 한 책이고, 근데 그 문화도 달라진 게 펀딩을 해서 책을 만들어내는 그 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해줄 수 있는 여성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힘으로 여성들이 굉장히 인파워링을 하고 있는 부분도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에 여러 가지 부침을 경험했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죽었다 하더라도 유령으로 다시 귀환해서 다시 새로운 목소리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선생님 이야기하고 이제 덧붙여서 한다면 그 필리스 체슬러라는 사람이 여성과 관계를 썼는데 그 여성과 관계가 나오면서 또 다른 책도 이 사람이 옛날에 저보고 출판사에서 번역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제목이 Death of Feminism 해서 페미니즘의 죽음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페미니즘 이미 죽었는데 또 죽일 필요는 없어서 내가 구태 이 책은 번역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책 말고 이번에 나온 책 제목이 재밌어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페미니스트예요. 그런데 저는 문자 그대로 그 말을 좋아하거든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삽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한 번도 못 살아가지고 이거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이제 봤었는데 뭐 그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제2물결 세대에서의 안에서의 내부에서 서로 등에 칼 꽂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죠.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순결하게 대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디나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거기 정엽쌤 이야기와 관련해서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글로리아 스타이넴이 그때 이제 필리스 체슬러하고 이제 사이가 좋을 때니까 당신 굉장히 젊었을 때 아까 정엽쌤이 40대 젊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젊었을 때 필리스 체슬러한테 야 우리 나중에 늙어서 무덤을 좀 가까이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해서 근데 아까 뭐 무덤 이야기를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옆에 가까이 있고 살아서 가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곁에 있어서 정말 즐거울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페미니즘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는 여자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내가 야 나중에 죽어서 내 옆에 묻힐래? 라고 하면 돌았냐? 라고 할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저는 그 영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영화 한다라는 표현을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거기에 영화 공부를 한다, 뭐 어떤 것보다 그냥 영화를 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정체성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또 하나가 이제 그 모르겠어요. 그 영화를 제가 왜 나는 영화를 하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엄마 이제 쌀가게를 하셨는데 그 쌀가게 옆에 이제 동네에 제가 그 이대 아현동에 살았었거든요. 대흥극장하고 신원극장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이제 포스터를 저희 집에 이렇게 붙이고 항상 공짜표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공짜표는 제한이 있어요. 마지막 큐만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는 동시상영할 때고 굉장히 빠르게 이제 프로그램이 순환될 때였는데 저희 엄마가 그 영화 팬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5, 6살 때부터 저를 꼭 데리고 극장을 가신 거예요. 오밤중에. 마지막 날 마지막 회에 동시상영으로.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 관람불가 뭐 다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있거든요. 프랑스 영화도 봤고 뭐 기억이 다 나요. 뭐 영자의 전성시대도 저 보고 그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박사논문 영적 전성시대를 쓰기도 했는데, 예, 그쵸.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야행성이 없고 어두운 걸 좋아하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제가 좀 영화를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프라이팬에 이렇게 손을 뒤었는데, 그날 엄마가 극장을 데려가셨거든요. 근데 정말 그 영화를 보는 동안 손이 아프다는 걸 전혀 못 느꼈고, 다른 사실을 이제 극장 문을 나서면서 안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저의 어떤 영화 보기라는 것이 계속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좀 구했는데, 나는 왜 페미니스트가 됐을까라고 생각하면 뭐 딱히 없어요. 그런 어떤 기원 같은 것, 뭐 영화나 이런 서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명확한 이유도 없는데, 그래서 좀 뭐 그냥 내추럴 본인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요. 어쨌든 그 두 개가 좀 어떻게 만나게 될까라는 것, 어떤 그런 지점에 있다가, 네, 저 이제 대학교 때 그 바리터라는 곳에, 그러니까 좀 한국 영화사에 좀 기록될 만한 참 집단이긴 해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 최초의 이제 여성 영상 집단을 표방한 곳이었고, 그곳에 이제 그때 멤버가 이제 그 한예종에 계시는 김소영 교수님, 그다음에 변영주 감독, 네, 그다음에 그 부산영화제의 프로그래머 하셨던 홍효숙 씨, 뭐 이제 기타 등등. 근데 이정양 감독도 이제 그때 잠깐 뭐 들락날락하고 막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하여튼 이제 그 집단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살면서 저한테 이제 가장 좀 이렇게 그림으로, 아무래도 영화하는 사람이니까 그림 그리는 거랑은 좀 다른데 좀 기억이 이미지화 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가지 이미지가 이제 저한테 좀 남아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이제 그 바리터의 창립 작품이라고 해서 여성 민우회랑 이제 같이 작업한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영화인데, 30주년이 돼가지고 사실 19년에 이제 그 필름을 복원해서 여성 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바리터에서 처음 만든 그 제가 나와요. 저 스텝이기도 하고 이제 출연도 하는데 30년 전에 제 얼굴을 이제 보는데, 네, 근데 연기 잘하더라고요. 저 스스로는 좀 연기 잘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네. 그 첫 촬영했을 때가 되게 기억이 남아요. 사무직 여성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첫날 이제 로케이션을 겨울에 명동에서 했었고, 그때 이제 변영주 감독은 카메라를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었는데, 사실 그 필름 카메라는 되게 힘들잖아요. 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잘 찍었더라고요, 또 좀 보니까 의외로. 그래서 그 첫 촬영을 하고 다시 사무실로 이렇게 철수해서 들어왔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마디 서로 말을 꺼내지 않았는데 그냥 막 껴안고 울었어, 단체로. 그게 어떤 하나의 그때의 어떤 그 정동? 그 사무실 안에서의 그 이미지, 사무실은 되게 좀 황량했거든요. 남산의 안기부 옆에 있는, 그래서 맨날 도청에 시달린다고 막 도청 당할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했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날의 기억이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억이 1997년에 그 여성영화제 1회가 개최가 됐는데, 굉장히 운이 좋게도 저 그냥 어렸을 때인데 첫 해에 이제 프로그래머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게 내가 이제 프로그래밍 한 영화가 이제 그 큰 극장에서 사람들 앞에 걸리고 이런 게 잘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첫 상영을 하고 동숭아트센터에서 상영을 했었는데, 그 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마당에, 동숭아트센터에 이제 앞마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완전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기분을 가지고 이제 길을 나왔는데, 정말 그 전에 못 보던 어떤 풍경이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떼거지로 집단으로 뭉쳐가지고 정말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수십 명이 동시에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슨 한정탕처럼. 근데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그게. 그 전에 여자들이 이렇게 모이지도 않고 집단적으로 어떤 것들을 경험하지도 않고, 네, 극장 안에서의 어떤 벅찬 경험,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내가 동감할 만한 어떤 인물들을 보고 나온 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어떤 한 그런 영역을 정말
여성들의 공적 영역으로 바꿔내는 듯한 어떤 기분? 예,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들이 길에서 담배 핀다라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는데 막 떼거지로 수십 명이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어떤 그 저에게 가장 강력한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김미순 시인의 첫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이 참 중요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엄마랑 이제 처음 극장을 갔었던 그런 기억, 그다음에 바리터에서 첫 번째 촬영을 했었던 날, 그리고 여성 영화제에서 첫 번째 상영 이후에 그 극장 앞에 공간에서 그 바라봤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가장 좀 중요한 이미지이고, 그때 봤던 사람들의 이제 얼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 시스터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한 집단들이 다 시스터였고, 실제로 시스터들이 저한테 굉장히 잘해줬고, 시스터의 어떤 그 사랑과 힘과 지지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영매라는 집단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영매라는 집단은 정말 저는 굉장히 편한 집단이었는데, 정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그 되게 무심하다라는 말을 정정 선생님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한 그 수식어인 것 같아요. 무심하다. 아까 스스로 이제 고백하셨듯이 밀착이 안 되니까 10년 전에 그림 못 그리신 거죠. 그러니까 밀착돼야지 그림을 그리는데 무심하게 항상 좀 거리를 두고 있어서. 근데 오늘 그런 생각 드네요. 아까 이목희 선생님 말씀하신 거 이제 듣다 보니까 사실은 그 20년 전에 했었던 작업이 이제서야 사실은 관객을 만나는 거예요. 영화로 치면 대중과의 이제 접점이 좀 생겼던 것이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희 처음에 여성 영화를 할 때 굉장히 급진적이었었거든요. 네, 지금은 훨씬 대중적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좀 접점이 생겼다.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좀 마주하는.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전시를 보면서도 좀 들었던 것이, 사실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학교 가서 학생들을 만나도 누군지 몰라서 너무 민망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20학번 같은 경우에는 이름하고 그 매칭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지금 시기에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게 하는 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0년 만에 또 다시 좀 자리를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저 바리터, 그러니까 처음 여성 영화인들의 모임, 그 바리터 얘기를 유튜브에서 변영주를 통한 바리터 얘기를 봤어요. 인터뷰한 거랑 그때 영화 만든 거. 근데 막상 그 영화는 내가 찾아보다가 관계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조금 보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왜 우리가 그 여성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는 꼴도 보기 싫은 거 있잖아. 지겹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오랜만에 그 사무직 여성의 그 주부 노동자죠. 그거를 너무 촌스럽고 직설적이고 그런 그 영화를 지금 봤을 때는 어땠어요? 권은선 씨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의외로 되게 잘 만들었다고 놀랐어요. 끝까지 다시 볼까요? 네, 알았습니다. 사실 그 영화를 이제 제가 좀 기획을 해가지고 틀기로 했을 때 변영주 감독님이 야, 은선아 너 창피하지 않니? 그걸 왜 지금 틀어야 되겠니?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다시 봤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던데요. 그리고 변영주는 그때 덩치가 커서 촬영 기사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네. 한번 다시 보시고 말씀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영화 제목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작은 풀에도 이름 있으니. 작은 풀에도 이름 있으니. 이름 있으니. 네. 이름은 되게 낭만적이다. 이름이 제목이 너무 촌스럽죠. 네. 애틋하네요. 저는 좀 그 영화를 근데
사실 디지털 라이징 제대로 복원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소스를 유실을 해가지고 네, 사실은 버전이 지금 굉장히 안 좋긴 해요. VHS를 다시 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네. 기회 되시면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순회 상영 같은 것들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듣다 보니까 다시 작품 이름이 떠오르더라고요. 아까 정정 선생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채식주의자 뱀파이어, 그리고 별책부로, 야생애들 이렇게 각각의 인물 그림에 제목을 그렇게 재밌게 붙여주셨는데 선생님의 자화상에는 고군분투라는 키워드를 다루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들 얘기 듣다 보니까 오히려 정정엽 작가만의 고군분투가 아니라 같이 공생을 해 나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이는 게 그런 것과 그런 활동적인 측면과 조금 연계가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을 만났을 때 변화하는 그런 개인적인 모습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아까 뭐 콩과 팥이 아니고 보니까 콩쥐들과 팥쥐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제가 작품 이력을 쓸 때 다른 작가들하고 좀 다르게 쓰게 되는 부분이 여성미술연구회라든지 입김 또 노동미술 지원 활동을 했던 두렁 이렇게 그 집단 모임을 조직은 아니고 이렇게 소모임들의 이름이 제 이력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저는 좀 그게 작가 이력에 사실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약간 활동가적인 느낌도 들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순수하다라고 하는 거에는 혼자서 고립돼서 특히 미술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를 순수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순수함을 찾아서 그 이름을 만들게 되고 그걸 유지하고 무언가를 그 안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모임이라는 게 주로 되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입김이다 그러면 입김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거를 하자 이러한 취지로 페미니즘 그룹을 만든 거야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 30대 후반의 여자들은 고립되어서 갈 데가 없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 생각을 어떻게 풀어서 나를 형성해 가지? 이렇게 질문을 쫓아서 모임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그 안에서 싸움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돌이켜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배웠다라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동료한테 제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성 미술 쪽에는 선배들이 많지 않고 또 삶의 방식에는 너무나 그러니까 어떤 룰이 없잖아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게 위계적인 질서 아니면 어떤 정도 하면 성공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관습이 있고 그런데 이제 여자들은 그림을 하다가 말아도 그럴 수 있지. 또 이거를 어떻게 끝까지 나를 밀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체계도 없고 그거를 보여주는 선배도 많지 않고 또 여자들이 처한 상황이라는 게 결혼을 하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이 길을 만들어 가는데 이제 동료들이 제일 많이
또 틀린 문제를 서로 틀려가면서 고쳐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같은 질문을 가졌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다르고 또 서로 그러니까 격렬해질수록 다른 점이 더 드러나고 그렇게 충돌하면서도 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나를 성숙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질문에 맞아요? 그좀 아마 얘기하다 보니 딴 길로 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어차피 새끼리니까. 그리고 말씀 저기 뭐지 새길 수다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게 이제 뭐 좌담회를 하자는 거예요, 토론회를. 그래서 진짜 그런 거 좀 딱딱하게 안 하고 수다 떨듯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수다방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자들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목표를 가다가 딴 길로 많이 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예전에는 여자들이 너무 비논리적이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 새끼를 내버려 두는 순간 굉장히 많은 길이 열리고 또 자유로워지고 결론이 안 나도 되게 풍부해지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낱말놀이 요번 책에도 있는데 낱말놀이의 수다는 새끼리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한 말 중에 딱 이렇게 큐레이터가 강성은 씨가 제목으로 탁 따와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좀 각자 이제 가지를 쳐 나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도 발견하고 좀 다양한 층위가 열리는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답변을 들으면서도 질문해야겠다 생각했던 게 이미 막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여성과 이제 창작하는 활동 그런 것에 대한 힘듦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조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각자 활동을 각자의 영역에서 하고 계시고 도서관도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사전 질문 받았던 것 중에 그런 여성의 생산 활동이나 창작 활동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이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았어요. 뭐 예를 들면 여성의 일상적인 삶이 어떻게 창작과 연결되고 작업으로 전이되는지 과정을 자세히 듣고 싶다. 또는 여성과 육아 그리고 창작 활동에 대한 경험과 생산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등등이 있었는데 또 평범한 내가 예술이라는 것을 하며 살아도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성으로서 그런 창작 또는 작업 또는 어떤 것을 운영하는 그런 생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복인 선생님도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경험에 대해서도 네, 도서관 저는 도서관을 제가 직접 운영하진 않았고요. 운영하는데 꼽다리 껴가지고 잠깐 옆에 서 있었던 거고요. 그냥 갑자기 그냥 지금 진행자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냥 갑자기 떠오른 건데 저는 일단 뭐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뭐 영화를 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들으면서 문득 창작이라는 단어가 내 삶과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예술적으로 창작을 하고 있다라면 지금 저 선생님이 이름 지어주신 야생의들 거기를 내가 하나하나 여기다가 이 나무를 심을까 저 나무를 심을까 막 고민하면서 심거든요. 저는 여기다가 이 나무를 심어야 더 예쁠까 저 나무를 심어야 더 예쁠까 예 아무렇게나 심은 거 아니에요. 그랬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풀을 베야 예쁠까 안 베야 예쁠까 뭐 이런 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상 자체가 어찌 생각해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거기 가서 그렇게 꾸미면서 산 게 15년 됐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몰랐는데 지내면서는 몰랐는데 한 10년 지나고 지금 15년 지나고 문득 돌아보니까 여기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해 있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변해 있는 거는 나의 손으로 이게 시간과 나와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든 작품이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원래 특히 정엽 쌤이 저희 집에 와서 그림을 그린 이후에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쩌면 인생 자체가 창작의 예술 아닌가? 내가 삶을 그리고 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가 뭐 이야기를 보빈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엽쌤 그림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식사 준비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걸 보면 와 이런 것도 그냥 그 시장 시커먼 비닐봉지에 장봐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오늘 저녁에 뭘 준비를 해야지 이런 걸 그야말로 표현한 거고 그게 삶하고 예술이라는 게 저는 막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래서 시골 할머니들이 문자도 모르고 그래서 한글 해독을 갱신해 가지고 시를 쓰고 그다음에 찬실이는 복도 많아서 복도 많지에서 보면 거기 그 윤여정이라는 할머니가 자기 딸의 죽음을 그 시로 결국 표현하는 게 그들도 꽃처럼 돌아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한 구절이라는 게 그 삶 속에 녹아 들어갔을 때 그 자체가 삶이 예술이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해보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낭만화할 일이 또 아닌 이유는 지금은 예술과 놀이와 노동이라는 게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노동화되어 있어서 임금이 되지 않으면 생활이 너무 되지 않을 방식으로 가 있고 그래서 삶을 예술화합시다 뭐 아니면 예술을 일상화합시다라고 말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위 말하자면 유희와 노는 것 놀이할 수 있는 문화 자체가 전부 다 사실은 다 노동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어찌 보면 노동이라는 개념을 좀 바꿔내면 우리 삶을 굉장히 좀 예술적인 그래서 그냥 내가 그리는 것이 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노래가 될 수도 있고 벽에다가 황칠하는 게 그냥 나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좀 돌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게 저만 아까 근은 선생님께서 엄마가 쌀가게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 그럴 수 있는 뭘 했는지도 모르는 너무 이러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긴 한데 너무 가난했는데 어쩌다가 가장 사치스러운 인문학이라는 걸 하게 됐을까? 이거 정말 비생산적이거든요. 아까 생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일생을 비생산적으로 살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생산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할머니 때문인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맨날 앉아가지고 해줬던 이야기가 긴 장죽 있잖아요. 옛날 할머니들이 아까 담배를 피는데 그런 장죽을 물고는 앉아가지고 정말 한량도 아닌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엄마의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노동 위에서 이제 할머니와 손주가 앉아가지고 맨날 하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들려주세요. 이러면 그 옛날 이야기 마고 할미 이야기 서왕모 이야기 월궁항아 이야기 이런 걸 막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한테 하나 이야기의 DNA로 좀 물려받은 게 아닐까?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항상 했던 이야기는 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해라고 했는데 그 말까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왜냐면 이게 이제 마고 여신전이라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여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저희 할머니일 수도 있고 그 할머니가 나한테 또한 물려준 또 다른 의미로서 내 안에 있는 여신이라는 것과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모든 것을 그 노동과 임금으로 환산해서 못 살겠다가 아니라 바로 그런 부분을 좀 가장 기본적인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사회가 그러면 훨씬 더 삶을 좀 풍요롭게 삶의 현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페미니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 그 페미니즘이 저는 하는 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장을 열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런 선생님이 아까 영화 그 서울 국제여성영화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는 그 앞에서 책 팔고 있었거든요. 예, 제가 그 여성 이름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거기서 그 부스를 차려놓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 가서 제가 뭐 토론자로 발표자로 그 하고 나와서 거기에서 책 팔고 있었고 그리고 그 팔고 나면 사람들하고 막 담배 피면서 난리를 피면서 어찌 보면 해화동을 완전히 여자들이 점령했었거든요. 완전 해방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명이 모여서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이런 게 함께 하는 것이고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20년을 가능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신문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했을 때 어떻게 20년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했던 말이 저 혼자라면 결코 못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힘이고 페미니즘이 그런 장을 열어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인연들도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제 제가 재작년이죠. 그 최초의 만찬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생각한 건데요. 처음에는 최후의 만찬에 이제 여자가 없다는 거를 왜 그렇게 늦게 발견했는지에 제 스스로에게 충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만찬장에 초대받지 않은 여성들을 생각하다가 우리가 초대받지 않는 건 당연하다. 왜냐면 우리는 스승이 없다. 이렇게 삶의 길을 만들어 가는데 무엇을 모델로 해야 될지 뭐 옛날 엄마들은 답답하고 뭐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은 있지만 저 사람처럼 살면 된다라는 무엇도 없고 그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모든 여성들의 삶이 좀 기록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 아까 고분분투 말을 했지만 모든 여성들이 물론 남성분들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자기 삶의 고군분투의 어떤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하면 그거 자체가 또 신선하지 않을까. 다 처음 가보는 길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저도 말을 조금 덧붙일까요? 사실 저는 그 정정엽 선생님이 저한테 딱 각인된 순간이 있는데요. 그게 일화, 본인의 입으로 얘기한 일화인데 그 결혼하고 나서 집안에 일을 하다가 너무 산에 가고 싶어가지고 배낭을 메고 설거지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그 순간에 저한테 그 이미지가 진짜 확 박힌 것 같아요. 나는 그 현장에 그냥 있었어. 그걸 봤어. 목격했어. 엿봤어. 그냥 되게 저한테 그림인 것이에요. 네. 근데 나중에 그 이후에 정정 선생님이 이제 그 부엌을 이렇게 선을 한 듯 안 한 듯 이렇게 그렸을 때 그냥 이제 그것이 저랑 오버랩됐던 그것이 아마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삶이 예술 뭐 저쩌고 거기에 그냥 가깝지 않나? 사실 그 표현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좀 그런 느낌이 왔었고 그다음에 저는 정정 선생님 팥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왜 좋아하냐면 정말 팥 하나 그릴 때마다의 그 노동의 그 시간과 그것이 느껴져서예요. 네, 그래서 그 정말 한 땀 한 땀 이렇게 술을 넣듯이 한 톨 한 톨 그 팥을 그렸었던 그 노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음 씀씀이 시간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너무 소중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트는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동이 기반이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그림을 못 그리는 게 불행하게도 굉장히 저주받은 손을 타고 나와지고 안 돼요. 이게 뇌에서부터 손에 이 뭔가가 회로가 없어.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못 그려요. 정말 한 땀 한 땀 저 하고 싶은데 그거를 못해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좀 제 딴에는, 제 기준에는 아트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땀 한 땀 안 돼도. 아니 한 땀 한 땀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나는 아예 그거는 생산성은 없는 사람인데 지금 예술이 노동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엽 쌤이 할 때 저는 옆에서 굉장히 시니컬하게 이걸 왜 이렇게 그리고 있어? 이걸 그냥 붙여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바로 그것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꼭 예술이 노동이 돼야 돼 이렇게 고역을 해야 되고 고군분투를 해야 돼라고 옆에서 이제 실실거렸는데 정엽 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정말 예술이 노동 하루에 7, 8시간을 나는 예술가라는 배짱이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그리겠어라고 하셨으니까 민중 예술이라든지 그런 거를 함께 하면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그런 숭고한 뜻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요. 숭고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전혀 안 숭고한데 정말 최대한 요령을 부려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거랑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이 필요해서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그림들도 맨날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어떻게 하면 쉽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정장 선생님의 고민하는데.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정장 선생님의 부분이 그거를 최대한 요령을 부렸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령을 부렸다고 하는 거 스스로 생각하는 그 측면이 사실 저는 되게 수다를 하는 게, 수다는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킨다. 뒷담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엽 쌤을 앉혀놓고 뒷담화를 하자면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행을 함께 다닌 거는 그렇게 최근의 일이었는데 여행을 함께 가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거든요. 갔다 와서 찢어져서 2번 다시 안 볼 수도 있는데 찢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우리는 다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엽 쌤하고 꼭 갈등만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가기 전에 정엽 쌤 집에서 출발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국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집에 있는데 저는 이제 자야지 하고 들어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정엽 쌤 딱 일어나서 나 오늘 하루의 노동 시간을 메꿔야 돼. 그래서 나는 광화문에 불빛을 그려야 돼. 이러면서 그때부터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짜증이 났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어디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야만 될 때가 있었죠. 네. 아니, 저도 정장 선생님이랑 여행을 많이 갔는데 전에 영매들이 여행을 많이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렇게 좀 긴 여행도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꼭 그림을 그려요. 현장에서. 그리고 아침에도 되게 일찍 일어나고, 근데 저희 영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극명하게 그룹이 나눠져요. 공주파와 한여파. 공주파, 무수리파. 무수리파. 근데 저는 공주파고 여기는 무수리파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아침부터 정말 이 무수리의 그거는 별로 칭찬이 근면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수리를 탈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공주가 보기에. 근데 그 얘기 내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웃기는 얘기 하나 있다. 무수리에 관련된 후배들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나는 정말 무술이잖아. 맨날 너희들 뒷닦아리 하고. 그랬더니 후배가 그런데 선배는 무술이의 왕이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들은 말 중에서 2번째로 웃겼던 말이에요. 네, 수다가 정말 신기하게 제가 2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사전 질문에 있는 4가지가 다 해결이 됐어요. 뭐 예를 들면
인문학과 예술과의 관계를 알고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셨고 이목희 선생님이 잘 대답을 해주셨던 것 같고 또 이제 공통적으로 여성의 삶 그리고 삶이 예술이 되는 것 이거는 저희가 계속 선생님들끼리 계속 했던 얘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초가 되어야 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많은 용기와 끈기로 부딪혀야 하는 것들의 고단함 속에서도 묵묵히 남을 묻히는 일상처럼 그녀들은 최초의 여성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 그 최초의 만찬 얘기하면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잠깐 들어보고 조금 마무리 단계로 해보면 될까요? 그거는 별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저기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남성분 뒤에 노란 옷 입으신 분. 네. 전시 보셨어요? 전시 다 아직 못 봤어요? 그러면 전시 봤으면 하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래, 전시 안 보셨으면 오늘 그냥 토크 듣고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게 됐는지. 여기 근처에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근처에 사는 사람인데 그 8월 달인가 그때 여기서 뭔가 수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림 그리는 수업. 그림 그리는 수업 한번 하고 근데 그림 그리는 수업을 왜 했냐면은 제가 45살인데 올해 조금 약간 그 남자 갱년기가 왔어요.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을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하는 게 가장 가격이 싸고 어디 가서도 할 수 있는 게 그림이다. 그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서 수업을 이제 하고 그때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와서 조금 이제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오늘 오게 됐죠 이제. 네. 그래도 쉽지 않은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매 모임 조금씩 얘기해 주셨는데 그 모임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 모임을 조금 그 모임의 취지 이런 거 말고 그 모임을 통해서 좀 맺어왔던 그런 인연들, 교류들 그런 것들을 조금 살짝 더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재미없을 수 있는데 빨리 얘기할게요. 99년도죠? 그 전부터였나? 그냥 처음에는 영화 보는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면 수다가 떨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영화를 각자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 빨리 끝나는 것들도 있고 영화에 대한 정보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초기에 한 3년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영화 보고 수다 떨고 술 마시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는데 이제 공교롭게 옆에 있는 친구를 데려오다 보니까 뭐 다양하게 영화하는 사람, 시 쓰시는 분, 뭐 그림 쪽이 좀 많았고 그래서 6명이 모여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인연을 이어오다가 뭐 그것도 한 몇 년 지나니까 여행을 또 가자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또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서로의 삶에 대해서 막 삶까지는 아니지만 작품에 대해서 신랄하게 격이 없이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제목도 지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엄청난 비판을 받고 또 근데 제가 중간에 한 번은 전시를 앞두고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분명히 찐따를 맞을 텐데 그냥 안 보여주고 따로 딱 오프닝에서 보시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제목이랑 한 적도 있었는데 여기서 비판을 받으면 다른 어디서도 견딜 수 있다. 좀 그런 게 저는 그랬어요. 여기서 통과가 되면 다른 건 무섭지 않다. 약간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그 모임도 이렇게 우리 나이가 변하듯이 모임의 성격이 쭉 변하는데 오히려 뭐 목표가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니고 서로 놀자고 만났는데 그냥 놀기가 지루하니까
뭐 조금씩 다른 일들이 개입되고 그 정도의 사모임입니다. 맞나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벌써 4시 15분이 되어서 원래 한 4시 정도까지 본 토크 이렇게 이야기 듣고 질문 듣고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다뤄졌는데 혹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추가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좀 얘기를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질문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좀 추가로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들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목희 교수님 따라왔는데요. 네, 그 교수님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비판 아니고요. 저희 교수님 제가 10년 동안 저희 노원 시민인문학당에서 강의해 주셔서 10년 동안 교수를 뵀는데 삐쩍 마르셨는데 그림이 살이 너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많이 붙여주신 거죠? 이게 질문이 아닌가요? 그런데 사전 질문 중에서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패널분들이 전시장에 와서 본인의 초상화를 보고 어떤 심정이었는지,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는지 이런 걸 물어보신 분 계셨거든요. 그 온라인 중계 때문에 마이크 같이 얘기해 주세요. 권은 선생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는 닮은 듯 안 닮은 듯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 그림 너머에서 정정엽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봤지? 라는 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비평가의 눈으로는 아니고요. 그냥 그것이 사실 조금 궁금한데 정정엽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저는 좀 오히려 제목을 모른 상태에서 왔거든요. 네, 별책부록이라는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네,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고군분투 본인의 그림에 대해서 고군분투라는 이름을 지으셨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굉장히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죠. 근데 뭐 그걸 다 맥락을 떼어서 그냥 정정엽이라는 사람과 고군분투라는 그 단어를 놓고 볼 때 참 잘 어울린다. 그리고 저도 별책부록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네, 감사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고군분투 그림을 그릴 때 내 초상을 그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뭔가 이렇게 지금의 어떤 분열적인 아니면 문명에 대한 이 자본의 문명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 분열 이거를 그릴 때 얼굴에서 해체하자라고 그 구상을 하고 나서 해체할 사람이 나밖에 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체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게 자화상이 된 거지 나를 그려야지 이런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권선 씨 얘기가 맞는 말일 수도 있죠. 이런 분열적 상황을 나를 통해서 그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얘기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정엽쌤 제 그림을 저희 친정 어머니한테 보여드렸는데 딱 보시고는 허허허 웃으시면서 우리 아들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랑 닮았다 이러면서.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얼굴을 제가 보는 게 너무 쑥스러워서 못 보겠어요. 너무 쑥스러워서 못 보겠고
그나마 다행인 건 웃는 모습을 그려주셔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하면서 봤어요. 너무 쑥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 근데 제가 사실은 최복인 씨 뜰을 그리고 싶어서 그 집에 3일 동안 가서 뜰을 그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고사리를 막 뜯는 모습을 제가 스냅 사진을 찍다가 되게 쑥스러워하면서 웃는 그 모습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뭐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쑥스러운 거예요. 마음에 안 든 건 아니에요. 쑥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초상적인 사실적인 표현으로 그려서 제일 쑥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안합니다. 얼굴에 점 하나도 다 찍으셨더라고요. 막 주근깨 같은 것도 다 찍고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이런 걸 왜 다 그랬대 하면서 그랬습니다. 하신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지금 딱 예상했던 시간대로 4시 20분 정도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코로나인데도 정원 맞춰서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온라인 통해 봐주신 분들도 많이 감사드리고. 잠깐 그 지금 샛길 수다 말고 샛길 장터? 네, 저 옆방에 샛길 장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우리 토크 참여자들이 물건을 내놓고 또 여기 갤러리에 있는 큐레이터하고 이렇게 딱 이 사람들만 바자에 물품을 내놓은 줄 모르고 이제 다양하게 여기저기 다 수집해서 좀 큰 장터가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4사람만 하더라도 이게 제주도에서 생산 농산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컵이나 머플러나 잡통사니 또 여성 영화제 굿즈 선생님 책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각자들이 또 하니까 그거 자체로 또 다양한 물품이 많지는 않지만 와서 그거로도 하나의 샛길처럼 재밌는 스토리가 된 것 같아요. 봐주세요. 이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미술 샛길 안에 오늘 지금 보고 계신 샛길 수다랑 그리고 저쪽 1층에 카페 뒤쪽에 있는 공간에 마련된 샛길 장터 이렇게까지가 미술 샛길 프로그램이니까 같이 좀 즐겨주시고요. 전시를 아직 안 보신 분들께서는 이제 천천히 전시 보시면서 여기 패널 분들 얼굴도 얼굴 초상도 좀 더 유심히 감상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미술주간의 일환으로 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술주간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간에 맞춰서 화이트블럭도 9시까지 야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것도 염려해 주셔서 이제 전시도 다시 한번 보시거나 이렇게 좀 더 자유롭게 방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조금 다양하게 나왔는데 저희 도록에 보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뭐 낱말놀이도 풀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오늘 좀 궁금했던 거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낱말놀이 전문가 그리고 정정혁 작가가 직접 이제 끄적끄적 기록한 에세이들 그런 것도 좀 천천히 보시면서 전시 감상하시면 좀 풍부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패널분들도 감사드리고 참여자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